자, 앞서 우리가 131회 문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쉬었다 하니까 이렇게 이 시험이 만만한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쉽다 하는 거는 어려울 때 비해서 쉽다라는 얘기지 결코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정규반을 이제 듣고 계신데 그 전체적인 상하수도 그 수업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뭐 저 혼자 수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으로 이와 같이 수업을 하는 건 요 수업이 있고요. 이게 정규 과정이라고 하고 중급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급반에 이제 정규 과정 수업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10주 과정으로 해서 우리가 수질부터 해서 쭉 계획까지 이렇게 다뤄보고요. 주요 문제들, 예상 문제들 위주로 해서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기출 문제들 중에 굳이 수업 시간에까지 필요 없는 내용들, 수업 안에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보고 쓸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예상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설명이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 그 내용을 담았고요. 자, 그 교재는 요거죠. 요거 강의 노트 요걸로 나갑니다. 자, 이걸 10주 동안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요 안에 보면 그런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내용을 쭉 설명을 하고,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들 제가 70회부터 쭉 뽑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유형으로 그동안 출제가 됐는지, 그리고 최근에 문제 경향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기술사 시험은 우리가 앞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처음 출제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물론 출제가 되지만 그런 문제들 제끼면 나머지는 다 기존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출제된 문제들을 쭉 보고 유형화해서 요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구나. 자, 이와 같이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정규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규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하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뭐 다른 학원 수업은 제가 들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얘기에 의하면 그냥 교과서 다루듯이 그냥 쭉 원리 위주로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면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지를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위 경쟁자들 다 제치고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시험은 합격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정규 과정이고요. 자, 그러다 보면 요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써봐야 되는데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답안이 정말 제대로 된 답안을 써졌느냐에 대해서 저한테 또 체크도 받아야 되고,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답안 클리닉이라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월, 화, 수, 목 해서 하루에 서술형 한 문제, 단답형은 2문제, 이와 같이 문제를 내드립니다. 아침 6시에 문제를 내드리고,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이 있죠, 그죠? 그 어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물론 이거는 학원에다가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따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6시에 제가 문제를 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서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삭을 해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는 그런 과정인데 6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에 한 바퀴 도는 거죠. 6개월 동안 돌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자, 암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기 요령을 알려달라. 나는 연식이 돼서 암기가 안 된다. 이제 곧 정년 다 됐는데 내가 뭐 외워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분이나 암기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 암기하는 요령은 이런 책. 이 책은 제가 비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비서, 맨 처음 비서로 만들었는데 요즘 시험 보는 사람들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복사 어떻게든 다 돌아가지고, 이거 복사본, 시험장 가시면 다 들고 있을 거예요, 이거. 다들. 학원 안 다니는 분들 다 들고 있는데. 자, 왜 비서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기사 시험을 봐도 이거보다 두꺼운 책을 봐야 돼요. 두꺼운 책 한 이만큼 봐야 됩니다. 자, 기술사인데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비서입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무협지 같은 거 보면 거기도 이제 비서가 돌죠, 그죠? 그 비서를 찾아서 막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 비서를 구하고 깔깔깔깔 웃고 그러죠. 비서는 어디까지 비서일 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못 외워요. 자, 이걸로 여러분들이 외워서 시험 볼 수는 없습니다. 안 외워집니다, 절대. 왜냐하면 제가 여러 내용들을 집약해서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머리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 외우는 요령은 정규과정 또는 답안 클리닉 등을 통해서 예상 문제들을 유형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만드는 겁니다. 자, 앞서 단답형은 1페이지, 서술형은 3페이지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써도 되고 손으로 쓰기 힘든 분들은 워드로 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답안지 있죠, 그죠? 요 답안지. 이 답안 클리닉은 요 답안지 여러분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올리면 제가 그거를 첨삭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모범 답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거기 때문에 외워져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워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 모범 답안을, 자, 모범 답안, 여러분들 중에 뭐, 모범 답안 어디 없냐, 시중에 파는 거 없냐, 뭐, 또 블로그 같은 데 보니까 또 돈 주고 파는 사람들도 있던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답은 다 써요. 하지만 거기서 상위 5%만 모범 답안인데, 그게 어디 시중에 있겠어요, 그죠? 당연히 없습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게 모범 답안이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상위 5%에 드는 답안으로 차별화한 게 모범 답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모범 답안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첨삭도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 과정이 암기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외우는 거지. 맨날 이거 책 펴가지고 자, 오늘 열심히 한번 한 10개 정도 외워야지 하고 딱 펴가지고 PH만 시험 볼 때까지 한 30번 볼 거예요. 뒤엔 보지도 못하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책을 보고 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책을 보고 외워서는 절대 써지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중에 너덜너덜해져요. 실제 우리 합격한 분들 이런 자기들이 쓴 노트들 갖고 있는 거 보면 너덜너덜합니다. 계속 거기 첨삭하고 해가지고. 자, 그 과정이 암기 과정입니다. 절대 보고 여러 번 쓴다 해가지고 암기가 되질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암기가 되겠죠. 뿌듯하게, 마음만 뿌듯해요. 집에 갈 땐 다 까먹습니다. 자,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과정이 바로 중급반이고 초급반도 있죠. 정말 이 분야에 내가 전공자가 아니고 또는 시공 쪽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즉 일반 토목, 순수 토목 하신 분들은 상하수도 분야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상하수도 쪽에서는 우리가 일반 토목에서 다루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거기다 뭐 미생물까지 나오고 화학 나오고 막 이러니까 다들 너무 어려워하는데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요 용어정의반이라고 있죠. 자, 용어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용어정의 과정. 자, 얘는 더 얇아요, 그죠? 이 정도 상당히 얇은데 이거는 뭐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요 책은 우리 정규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긴 한데 주로 사전적 정의 또는 우리가 현장에서 쓰는 정의, 원리 위주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대한 그 정의를 쓰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단답형 문제 쓸 때, 1교시 단답형 문제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의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딴 내용보다도 정의. 왜냐하면 단답형 문제는 정의를 묻는 시험이에요. 정의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의, 사전적 정의가 되든 아니면 법률적 정의가 되든 그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그래서 내가 난 이쪽 업계에 오래 있었으니까 정의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겠지 하는 분들도 실제 써보라고 하면 잘 못 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 책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책으로만 봐도 되고 아니면 이거 어차피 이걸 중복이 되니까 이거 수업 듣는 분들은 굳이 필요가 없는데 이 수업이 좀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제 용어정의 과정을 먼저 온라인으로 한번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여기에 또 답안 작성 요령 이런 것도 제가 또 동영상으로 짧게 또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학원에 신청해서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고급반이 또 있죠. 자, 고급반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합격을 하기 위한 대비반이 됩니다. 바로 요 전에 했던 포커스 캠프 이런 게 여기는 해당이 되죠. 자, 포커스 캠프 우리 여기 하셨죠? 6일 동안 아침 9시부터 문제 300분? 200분인가요? 300분이죠. 300분 풀고 수업도 한 2-3시간 또 듣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아침 9시부터 300분 풀고 이 과정을 6일 동안 우리가 집중적으로 합니다. 모의 시험으로 102문제인가요? 105문제인가요? 102문제? 102문제까지 풀었던 것 같은데 자, 거기서 대부분 또 나왔죠, 이번에. 자, 집중적으로 푸는데 이 포커스 캠프의 목적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적중시킬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적중되는 거는 앞서 우리 나눠드린 데도 보시다시피 수업 시간에 대부분 다룹니다. 적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의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모의 시험. 이 시험은 쓰는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 의도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제목 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이 순발력 있게 이 답안을 남들보다 차별화할 것인가 이걸 반복해서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이 포커스 캠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과정이 매번 하는 건 아니고 시험 전에 이 시간이 되면 그때 반짝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엔 시간이 돼서 한번 해봤죠.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해본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하시는 분도 그렇고 저도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하는 동안 진짜 너무 힘든데 자, 어쨌든 힘든 만큼 보람이 있는 과정이 이제 포커스 캠프고 그리고 또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 중에 제목을 까먹었는데 하도 동영상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 점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실전 답안 확실히 합격을 위해서 5점
5점 올린다는 뭐 제목이 있었는데 또 오래되게 까먹었네요. 자,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처음 시험 본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기존에 시험 본 분들 중에 여러 번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얘기는 안 하고 몰래. 난 처음 수업 듣는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경쟁자니까 그죠? 자기를 숨기려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매번 시험을 보면 50점 중후반대가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맞아 이번 시험에 요 문제 내가 실수를 했어. 요 문제만 내가 실수 안 했어도 붙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분들 다음 시험 보면 또 50점대 후반 나와요. 그럼 또 그렇게 해야죠. 이번에 이 문제에 내가 실수를 했어. 그리고 한 10번 시험 봅니다.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게 됐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실수를 해서 50점 후반대가 나온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답안을 쓸 수는 없죠. 그 분의 답안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제가 얘기했죠. 상위 5%에 드는 답안을 써야만 합격한다. 그분은 거기 못 드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그걸 본인이 모르는 거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플러스 5점 올리는 요령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컨텐츠를 좀 많이들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정규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정규 과정도 보면 뭐 매번 듣는 분 지금 벌써 이렇게 반복해서 제일 오래되셨죠? 몇 번 들으셨죠? 그죠? 이게 낯익은 분들 저기도 또 계시고 한데 이렇게 여러 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번 듣는 분들도 있고 한 번 듣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번 듣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러 번 듣는 것도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여기 나와서 공부하는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손을 안 놓고 공부를 하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수업 나온다는 건. 그거 말고 온라인으로도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많지만 온라인은 자기가 듣고 싶은 때 들으니까 이번에 바쁘면 다음 주에 들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시험은 반짝 공부해서 낸 시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꾸준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할 양을 우리가 긴 시간에 하면 지치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집중해서 해야만이 합격하는 시험이다.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는데 저도 시험 볼 때 한 번 시험 건너뛰는 거예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짝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하면 점수는 계속 떨어집니다. 희한하게 이래요, 이 시험이. 손을 놓는 순간 점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마도 여러 번 듣는 분들은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강제로 나를 강제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꾸준히 그렇게 나와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 번 10주 과정 듣는다고 해도 다 여러분들이 모든 공부가 끝났다가 아니라 공부는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라도 손을 떼면 안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다방 클리닉을 계속해서 6개월 동안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규 과정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하고 나가서 듣는 것도 있고 어찌됐든 절대 여러분들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이 시험은 기술계의 무슨 뭐 행시, 뭐 고시다 얘기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고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시험도 그건 며칠씩 보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고시예요, 고시는. 이거
일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힘든 시험이지, 일 안 하고 시험 이거 공부만 하면 한 두세 달이면 다 따는 시험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에요. 다들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입니다. 자, 그 얘기는 매일 손을 떼면 안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듣는 동안은 어떻게든 이어지지만 그 이후에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거는 뭐 수업을 계속 듣는 방법도 있고, 수업 끝나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몇몇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계속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우리 공부하는 분들의 모임 방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 한데, 그걸 따로 제가 초대해 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 전화번호는 뭐 다 오픈되어 있는 전화번호니까 제 블로그 들어와도 다 있고 하니까, 그죠? 자, 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다 초대해 드리고, 그 다음 1차 합격한 후에는 또 면접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면접 준비를 위한 합격자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합격자 밴드가 따로 있어서 합격하신 분들, 1차 합격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이쪽으로 다 제가 초대를 해드리는데, 여기 가보면 지금 합격자가 한 120명 가까이 돼요. 저희 그 학원 출신으로 해가지고 합격한 분들이 연락 주신 분만. 자,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면접 시험 문제를 다 올려놨습니다. 다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복기까지 다 올려놓고,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와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멘토를 해드립니다.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해라, 뭐 어떤 걸 봐라, 뭐 자료도 올려놓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 거기 들어오시면 그쪽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최종 이제 합격까지 제가 뭐 도와드리고 있는데, 그건 말고도 뭐 필요하시면 제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제가 또 도와드리니까 이렇게 연락을 개별적으로 주셔도 됩니다. 자, 이게 전체 수업 과정이고요. 교재 설명드리면 요건 반드시 수업 시간에 나가는 거니까 필요하고, 그 다음 요거 본서가 있는데, 요거는 참고로 보세요. 참고. 요걸로 수업을 나가진 않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출간을 한 책이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책이 떨어져야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최신 내용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많은 양이 담겨 있긴 하지만 최신 하는 요 강의 노트가 가장 최신 내용이 담겨 있고, 이건 매년 제가 따로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출판을 할 수 없어가지고 학원 교재로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예전에 만들었던 게 있는데, 상하수 교수사 핵심 문제 실전에서 자료집 해가지고 제가 뭐 논문들이라든가 발표 자료등 걸 쭉 좀 제본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건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이제 제가 그 강의 노트에 보면 참고 문헌들 다 달아놨어요. 제가 쭉 다 달아놨으니까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자, 교재는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럼 교재 이거밖에 없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강의 노트 들어가서 보면 참고 문헌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종 지침, 매뉴얼부터 해서 수도 없이 많죠. 자, 그 내용들 다 다운받아서 봐야 됩니다. 자, 거기 다 있죠. 기출문제. 자, 그렇게 수업을 나갑니다. 자, 간단하게 전체 그 수업 과정 설명드렸고요. 자,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기술사 우리가 상하수 기술사에 대해서, 자, 기술사 공부를 할 때 요령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상하수도 기술사가 일반 기사와 다른 점은 바로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견실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즉 기술사적 견지에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느냐. 넓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넓은 시야를 갖고 한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즉 T자형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분야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첫 페이지에 있죠. 상하수도 기술사 출제 분야 정리도라고 있습니다. 자, 요 정리도 요거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이거 똑같이는 안 해도 돼요. 똑같이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앉아서 일 볼 때도 한 번씩 생각해보고 출퇴근 시간에 전철에서도 한 번씩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전체 분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야가 넓어지는데, 자 상하수도 분야를 제가 이거 그래서 출제 분야 정리도라고 해서 만들어봤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이것도 자 하천이 먼저 있죠. 우리가 상하수도의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나눠서 우리가 상하수도 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상수도는 우리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그 라이프라인이죠. 그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을 공급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물은 첫 번째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한 물을 그리고 1인당 맨날 요만큼씩만 공급하면 안 되겠죠. 그죠? 충분한 양이 공급이 돼야 된다. 즉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상수 사업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천이 될 수도 있고 지하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수원에서 물을 끌어다가 정수를 해서 각 가정에 공급을 하게 된다. 자, 하천이라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서 정수장으로 물을 취수를 하게 되죠. 자, 이 과정이 바로 취수 그리고 송수가 된다. 라는 거죠. 취수, 송수. 자, 그 다음 정수장에서 물을 깨끗이 정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을 해야겠죠. 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배수지로 물을 보내서 배수지에서 일단 저장을 한 다음 그 다음에 각 가정에 공급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배수지로 보내는 과정, 이걸 우리가 송수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배수지에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는 관을 우리가 배수관에서 각 가정으로 수도꼭지까지 따는 걸 급수라고 하죠. 배급수라고 한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정에서 물을 사용했어요. 자, 물을 사용하면 그 사용한 만큼 오수가 발생할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수도 영역이 되는 거죠. 하수도 사업의 목적. 자, 상수도 사업에서는 깨끗한 물, 정수장, 안정적인 공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발생한 오수를 우리의 생활계에서 신속하게 배제를 시켜서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위생의 안전, 첫 번째. 두 번째는 크게 보면 세 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 연계해서 보면 그 물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다시 하천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수계의 이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즉 지속 가능한 수계를 유지를 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다. 그게 크게 묶어서 그게 하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하수 처리장을 지어야겠죠. 자, 하수 처리 시설을 두고 여기에 오수를
보내게 된다. 이게 바로 오수관이 되겠죠. 하수관 중에 오수관. 그죠? 자, 그 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했어요. 깨끗하게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천으로 다시 방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은 다시 정수장으로 가서 계속해서 빙빙빙빙 이제 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오수가 하나가 있는데 하수도 사업의 두 번째 목적은 우수입니다. 빗물. 그래서 이 빗물을 우리가 이 도시에서 신속히 배제를 함으로써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즉 치수죠. 그 우수 관리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우수가 발생한다. 자, 우수를 하천으로 이제 보내게 되죠. 자, 우수도 마찬가지로 빗물이지만 이 노면을 쓸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이 돼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천이 또 오염이 되겠죠. 자,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오염원, 점오염원, 우수관, 또 우수가 노면을 쓸고 들어가는 오염원, 비점오염원. 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우리가 상하수도를 쭉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자, 요 관계가 전부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질 하나만 보더라도 수질. 우리가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상수원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수원 관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관리는 하수처리 시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비점오염 시설을 그만큼 두거나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즉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 단편적으로 보면은 정수처리 어떻게 한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만 기술사적 견지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술사적 견지에서는 상수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는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관리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이 미쳐서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계속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점점 소설 써가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얼마든지 답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인 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나오는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겠죠. 그죠? 자, 여기서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있는데 우리가 하루에 쓰는 1인당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은 약 280리터 정도가 됩니다. 1인당 280리터 정도 되는데 그 물을 집에다 욕조에 받아놓고 그걸 바가지로 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취사시 즉 오전 그 다음에 저녁 두 번 피크로 사용량이 발생을 한다. 그때 다 같이 물 쓰니까 그죠? 피크로 사용량이 발생을 한다. 즉 시간 최대 유량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시간 최대 급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시간 최대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대에 맞는 물을 정수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한다. 그럼 정수장이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그 시간에 막 엄청나게 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줄여들었다가 다시 막 생산해야 되는데 그 물이 또 여기까지 가는 시간도 또 걸리고 그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수장에서는 일최대 급수량 즉 연간 가장 많은 물을 사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물을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배수지에서 저장을 하는 거죠. 배수지에서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 이 시간 최대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바로 배수지 이후 시설들은 전부 다 설계 기준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배수관, 급수관 모든 시설들이 시간 최대 급수량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 송수, 정수장은 1최대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 이 앞쪽은 1최대에 맞춰서 설계한다. 그러면 배수지의 역할은 1최대로 만든 물을 시간 최대로 공급하는 데
발생하는 변동 용량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시간 변동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배수지다. 즉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배수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1최대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느냐? 연간 물 사용량 1인당 곱하기 인구수 곱해가지고 생산하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급수하는 과정에서 배수지의 물이 그대로 가정으로 다 가주면 아주 고맙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이 누수가 된다. 빠져나가죠. 그만큼을 더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걸 바로 우리가 유수율이라고 얘기한다. 즉 수도꼭지까지 전달되는 비율이 얼마냐. 그거를 알아야 그 이상을 여기서 생산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상수도 사업에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유수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유수율. 유수율을 얼마만큼 높이냐가 결국은 우리가 정수장에서 수돗물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전체 시설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중요하겠구나. 자, 여기선 유수율.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물 생산한 걸 전부 다 공급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있고 거기서 손실되는 양이 있을 테니까. 그죠? 그 부분을 손실량을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취수시설들도 마찬가지로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앞으로 갈수록 이런 손실량 반영해서 시설들이 계속해서 커지겠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계획 정수량, 여기가 계획 정수량, 계획 급수량, 그다음에 계획 우리가 수도량이 되는 겁니다. 생산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을 계획할 때 물량은 이와 같이 계획을 하게 된다. 전체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어져 있다. 자,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럼 물을 계속해서 그러면 취수시설을 늘려야겠네. 아니면 댐을 더 지어야겠네. 이렇게 마냥 갈 수는 없겠죠. 그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겁니다. 1인당 물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1인당 물 사용량 줄이는 게 바로 물 수요 관리. 그래서 우리가 수요 관리를 하죠. 그래서 목표 수요 관리량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절수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하게 된다. 자,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 이어진다. 하수 처리 시설에 설계를 한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 짓는다. 용량 얼마짜리 해야 되느냐? 1인당 물 사용량 가지고 하겠죠, 당연히. 물 사용량. 거기다가 1인당 물 사용량에 기본적으로 뭐 이해 되겠지만 여기 추가로 물 사용량 곱하기 인구 하면 되겠지만 추가로 하수관은 지하수위 밑에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하수가 들어오게 되죠. 지하수가 들어와서 실제 하수 처리장에 들어오는 물 양은 그거보다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IEI, Inflow Infiltration. 지하수와 빗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오수관인데 우수가 들어오게 된다. 자, 그러면 하수 처리장이 용량이 점점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죠? 자, 하수관에서는 IEI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하수 처리장으로 오수를 보내는 방법이 이와 같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합류식으로, 그죠? 합쳐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 우수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일로 들어와서 같이 나가게 된다. 자, 이와 같은 합류식에서는 빗물이 들어오는데 강우시 들어오는 빗물을 전부 다 우리가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3Q까지는 일로 보내지만 그 이상은 처리할 수가 없다. 그 이상은 우수토시를 통해서 여기서 하천으로 바로 보내게 된다. 라는 거죠. 즉 여기에는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같이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수 처리장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수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오수가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이 미처리된 오수 얘를 우리가 CSO라고 얘기를 합니다. CSO. 처리하지 않은 오수니까 당연히 하천에 오염부하로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가 합리식 하수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죠. 핵심 문제. 다 이런 것들은 매번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계속해서 이제 구수량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상수원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댐을 지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물이 이제 부족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 상수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개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수 처리수 얘를 처리해서 우리가 용수로 공급할 수가 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 그죠? 얘를 재이용할 수도 있다. 얘를 재이용하게 되면 이쪽 시설을 부하를 줄일 수가 있겠죠. 핵심 문제.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들여다보면 어디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같은 재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우리 하천에서 취수시설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수 사업은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취수구역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물을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개발이 아니라 물 재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넓은 시야로 이렇게 보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씩 쭉 그려보시고 자, 이게 어느 정도 그려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강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하천에서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느냐, 어떤 문제들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 따져볼 수 있겠죠. 자, 비점 오염원이 중요하고 이번에도 나왔듯이 부영양화.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조류, 그죠? 부영양화, 조류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자, 조류가 발생했다. 조류와 관련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나? TSI, AGP 이와 같이 조류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 그리고 조류가 발생했을 때 대책을 세워야겠죠. 우리가 상수원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조류경보제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조류경보제. 자, 상수원에서 또 조류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러면 부영양화를 줄여야 되는구나. 부영양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죠? 자, 비점 오염원. 비점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BMP, LID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자, BMP, LID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취수 과정. 도수. 송수라고 썼네. 도수. 도수. 자, 앞서 우리 이번에도 출제된 문제 중에 도수 간의 관경 결정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요 도수 시설에 부속 설비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접합정부터 해서 뭐 쭉쭉 들어가죠, 그죠? 자, 그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관경 뭐 이런 것들. 여기다 쭉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구나. 쭉 한 번씩 살펴보는 거죠. 자, 그다음 정수장으로 들어가면 정수장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장은 착수정, 혼화지, 그 다음에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그 다음에 고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활성탄, 오존, 그 다음에 마지막 소독 정수지.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성수를 하게 되는데 각 단위 공정별 출제되는 내용이 원리, 그리고 종류,
특징은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식 기준이 있겠죠. 설계 방법, 설계 기준. 그 다음에 설계식 고려사항.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알면 정수장을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설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치했으면 이제 운영을 해야겠죠. 그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자, 여기 한 세트입니다. 즉, 혼화지에서의 원리 종류 특징 기준 고려사항 문제점 대책. 심전지에서의 원리 종류 특징 기준 고려사항 문제점 대책. 이와 같이 단위 공정별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개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넓은 시야로 봐야 된다. 즉, 넓은 시야로 본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과지의 효율이 떨어졌다. 여과지의 운전 효율, 제거 효율, 여과 효율이 떨어졌다. 자, 이에 대한 원인, 여기 원인, 문제점, 대책 이렇게 한 세트가 되겠는데 원인은 뭐냐? 여과지 그 자체에 문제가 있겠죠. 여과지가 여제가 균등도가 떨어진다라든가 또는 역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여과지 그 자체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을 테고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술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쪽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여과지의 여과효율이 떨어진 이유가 앞쪽에서 응집 침전지가 있죠. 여기서 효율이 떨어져서 탁도 부하가 증가했다. 또는 이 플럭의 강도가 너무 무르더라.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 앞단에 대한 대책까지 셀 수 있죠. 더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더 앞으로 가서 상수원 자체가 수질이 안 좋다라는 거죠. 더 앞으로 가가지고, 그죠? 그럼 그 수질이 안 좋으면 대책이 뭐냐? 시수구 변경, 대체 상수원 또는 조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조류 펜스 친다라든가 더 가면은 비점오염원, 점오염원 관리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뒤로 여과지에서 여과 효율이 떨어져서 논물질들 이런 것들이 유출량이 더 증가해서 수단의 정수지에서 소독 과정에서 소독부 산물이 발생을 하고 있다. 대책? 수단에서의 대책도 있다는 거죠. 고도 처리를 둔다. 이런 대책. 이렇게 뒤로도 갈 수가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뒤를 보고 그리고 앞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들여다보고 전체적인 그 시야에서 넓은 시야에서의 대책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된다. 그런 시야가 만들어지면 어떤 문제가 출제가 돼도 대충은 쓸 수 있을 겁니다. 대충은 썰을 풀 수가 있다.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혀서 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자, 각 개별 공정들에서 출제되는 내용들 제가 쭉 응집부터 기타 내용까지 쭉 적어놨는데 여기 그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이 쭉 이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한 번씩 채워나가서 여러분들만의 요 맵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배수지에서 또 출제되는 내용 아까 앞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게 있고, 자, 그 다음 이송 과정에서 펌프가 있었죠. 펌프. 상수도 하수도 공이 출제되는 내용이 펌프가 있다. 앞서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펌프 쪽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 자, 이렇게 보면 돼요. 1교시 13문제, 그 다음 2, 3, 4교시 18문제 해서 3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출제위원들은 31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출제위원도 똑같이 이런 전체를 들여다보고 여기서 문제를 고를 겁니다. 자, 그때 좀 이렇게 인성이 조금 특이한 그런 출제위원이 아닌 이상은 문제 냈다 괜히 민원 발생하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중요한 문제 위주로 선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수도, 하수도 몇 문제씩, 수질 몇 문제, 이송 몇 문제, 계획 몇 문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중요한 문제 위주로 먼저 출제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은 요거 기존에 안 나오던 문제도 이것도 한번 내보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펌프도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할당이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펌프 해놓고 뭐 뜬금없는 뭐 내용을 뭐 낸다. 펌프를 뭐 스프루트 펌프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수리하냐, 이런 문제 냈다면 큰일 나죠. 그죠? 그거는 뭐 기계 쪽이지 우리 쪽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낼 문제는 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펌프 시스템 설계에 대한 내용, 아니면 펌프 시스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펌프의 형식, 그리고 펌프의 운전점을 설계하는 요령, 이런 것들, 유효 흡입수도 설계하는 요령,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공동현상, 수격작용, 서징,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문제를 선택을 한다. 슬러지도 마찬가지죠. 자, 하수 처리 시설로 가면 하수 처리 시설 1차 침전지, 생물 반응조 있고, 2차 침전지. 뭐 그 이후에 3차 처리도, 그러니까 2차 처리도 올 수 있지만, 여기에 최근에 이제 많이 도입이 되어 있는 총인 처리 시설, 그죠? 총인 처리 시설 이제 오게 되고, 그 다음 소독, 이게 뒤집힐 수는 있는데 어쨌든 소독해서 방류를 하게 된다. 그죠? 요 과정에서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1차 침전지에서 생슬러지, 2차 침전지에서 잉여 슬러지, 3차 침전지에서 총인 슬러지, 세 가지 슬러지가 발생을 한다. 그럼 슬러지도 처리를 해야겠죠. 정수장에서의 슬러지는 크게 문제가 되질 않지만 상하수 사업 전체에서 봤을 때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얘기가 다르죠. 슬러지 양이 엄청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슬러지 처리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먼저 농축, 그 다음에 현기성 소화, 그 다음에 탈수, 현기성 소화, 탈수, 그 다음에 처분 또는 자원화, 뭐 이렇게 가겠는데, 슬러지 쪽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된다.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생뚱맞은 문제를 내면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문제 위주로 출제할 수밖에 없다. 제일 중요한 거 현기성 소화, 반류수, 현기성 소화 관련된 내용, 반류수, 이런 것들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탈수가 출제가 됐습니다만, 현기성 소화를 안 내고 탈수만 냈으면 좀 욕을 얻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현기성 소화를 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자, 두 문제 그렇게 출제할 수 있겠죠, 당연히. 자, 하수 처리 시설, 슬러지 처리 시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정수 처리랑 마찬가지로 원리, 종류, 특징, 기준, 고려사항, 그리고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 원인, 대책, 똑같이 단위 공정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 대책도 그 단위 공정만 볼 것이 아니라 앞뒤를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뒤를 전체 보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빗물입니다. 빗물. 자, 빗물은 우리 하수도, 상하수도에서 출제되는 문제 중에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있죠. 자, 먼저 비점오염원이 있고, 또 하나 여기는 없습니다만 이 우수를 빼는 목적은 침수 방지죠. 침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CSO도 빗물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CSO. II도 빗물. 그죠? 또 있죠. 물 제2용. 여기서 빗물 제2용도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강호와 관련된 거다. 자, 얘네들은 우리가 이 각각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대책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빗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저장하거나 저장했다가 처리해서 방류하거나 아니면 갖다 쓰거나 이 방법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면 좀 더 쉽다라는 거죠. 대책은 다 동일하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빗물 하나로 묶어서 또 같이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리도 이거는 강의 노트에 있는 거는 예시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이 정리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만의. 자, 벌써 이렇게 복잡해졌네요. 그죠? 자, 좀 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